한동훈 지금 이재명 대표 테러 이후로 언론에서 사라져 버렸죠. 되게 공교롭게도 네. 한동훈을 강력한 보수 전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질 시점이 똑같아서 겹치다 보니까 네, 네.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보수 쪽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슈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죠. 음.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타난 게 이상민 영입하는 것도 이제 한동훈의 이미지에는 안 좋은 이미지죠. 그게 안 맞아. 본인들이 그나마 이 혁신하는 척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선에 좀 구태의원하는 의원을 영입해 갔다는 게. 검사 영입보다도 더 이미지 안 좋아요. 검사 영입보다도 이건 이 진영 내 이미지는 검사 영입보다 더 안 좋아요. 이상민도 법조인이 가세요? 법조인이 검사요? 아니 그냥 변호사 출신. 변호사. 변호사 출신이고. 뭐 법 얘기하는 거 별로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등등등과 굉장히 친하다. 충청도잖아요. 또. 충청도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보수에서의 이상민 이미지는 그냥 철새. 별로 이미지 안 좋죠. 이 젊은 지도자로서 이제 강경한 이제 개혁의 칼이라면은 보수적 개혁을 원하고 있는데, 네네. 뭐 광주 가서 엎드리고 이상민 내려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동훈의 이미지가 지금 뭔지 이제 헛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뭔지 이 사람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인 정영환 씨를 임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고대법대 교수. 고대. 예. 이건 한동훈 임명한 거 아니겠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검수완박을 아주 강하게 반대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검찰 정권과 이제 연을 맺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뭐 검찰 정권에 딱 맞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수소문을 해보고 기자들이 추적을 해봐도 한동훈 위원장과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요. 근데 원래 이 검찰 라인에서 이제 특수부 라인에서 인맥은 윤석열이 관리하고 내부에서 이른바 이 만지고 이런 것들은 한동훈이 하고 이런 역할 분담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비대위원들이 네.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과연 한동훈하고 아는 사람이냐? 한동훈과 연결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비대위원 중에서. 8명의 비대위원이. 네네네. 공교롭게도 그 8명이 최근에 다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 이거밖에 없어요. 민경우는 제가 봤을 때 유튜브 뭐 피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 인터뷰, 그러니까 하여튼 네. 8명의 공통점은 조선일보와 인터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경우가 보니까 글빨 말빨이 좋더라고요. 아니, 뭐, 말 재밌게 잘하던데. 네. 말 재밌게 하다가 이제 날아갔는데.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도 한동훈이 자기 사람은 안 심었는데, 공관위원장이고 공관위원이고 한동훈이 뭐 하겠습니까, 그거? 그럼 대통령실에서 다 한다라고 대통령실 이렇게. 한다고 봐야죠. 예, 대통령실에서 정무석실하고 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통령실에서 다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럼 한동훈이 후계자냐? 라는 것이. 그냥 이 김건희 특검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이 하나의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임시 방편용 그 소방수지 과연 한동훈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좀 던지고 싶어요. 근데 이 후계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전두환 때 노태우 때 박철원인데 그때는 이 진짜 이 예를 들면 노태우를 키우고 좋은 자리도 주고 예를 들면 그 당시 대한체육회장이 가장 좋은 자리였던 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요. 남하고 들이받고 싸울 필요 없고 그때 올림픽 한다고 난리 쳤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른바 모든 이 재벌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고 그렇죠. 네. 그 정치자금도 쉽게 만든 거니까 그런 자리를 주면서 키워서 실제로 노태우는 심지어 군인이었던 것도 몰랐던 사람도 있을 정도로 좀 그 당시 전두환식 군인과는 다른 이미지를 가져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그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라는 걸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된 이유가 대한체육회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은 완전히 검사 이미지를 그냥 다 갖다 써가지고 이 정권에서 나쁜 짓은 전부 다 한동훈의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이게 후계자가 이런 식으로 후계자를 키우냐 이거죠.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한동훈 후계자가 못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제가 보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권에서 한동훈은 후계자로 키우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후계자가 키워진 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나쁜 짓을 시키지 않지. 좋은 일을 시켜야 된다면 후계자는. 나쁜 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이는 내가 그냥 이 인기로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볼 게 있어요. 윤석열이 후계자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차라리 김건희가 누군가를 픽해서 후계자라는 것을 김건희는 어쨌든 코바나 컨텐츠 수준의 기획이라도 하잖아요. 그걸 정치 기획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언론이라든가 정치판에서 보면 보이거든. 저는 이제 일단은 과연 윤석열이 만약에 퇴임 이후를 자기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한다. 정권 연장이 돼야지 뭐 후계자가 뭐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검사를 안 치겠냐 이거예요. 그 검사를 안 쳐놓으면은 그 검사끼리 짜면 끝장나잖아요. 한 방에 그냥. 나는 오히려 그래서 윤석열은 오히려
후계자를 한다 그러면 검사는 안 칠 것 같다. 그럼 이낙연인가? 그러니까 검찰을 잘 모르는 사람 앉혀놓고 음. 뒤에서 검찰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근데 검사를 앉혀놓으면은 그거 다 먹을 거 아니에요. 자기 안위만을 위한다면 저는 검사는 안 칠 것 같아요. 후계자. 한동훈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예. 그 한동훈 후계자 아니면 검사 라인 중에 후계자 사람 아무도 없죠. 오히려 이낙연이도 만만할 수 있죠. 이낙연이 만만할 수도 네. 있다. 그 이야기는 또 아직도 이 김한길이 그 정치기획에 김학의 정치계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이제 또 이원 집정제가 따라가는 거고 사람들은 이제 이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라면은 이원 집정제를 하더라도 저는 이 윤석열의 만약에 다음에 이 후계 구도에서는 검사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검사 더 위험해요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그 지금 현재 대통령실을 움직이고 있는 섭섭 트리오, 섭섭 브라더스에 대해서는 아세요 좀? 한호섭, 이관섭인데 이관섭, 예. 그 복잡한 일들은 다 한호섭이 하지 않을까 그래요. 예. 어차피 이관섭 씨가 이관섭은 정치 기획은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 아니고 이제 뭐 정책 쪽 이러다 보니까 한호섭이 다 지금 설계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한호섭이 지금 정무수석이. 물론 그 위에 김한길이가 하지만은 그 실무들은 다 한호섭에서 처리한다고 봐요. 한호섭이라는 사람도 이제 과거 이제 뉴라이트 운동권 했던 뉴라이트인 거죠. 그렇죠. 그 민중당에서 예. 근데 이 보수로 넘어와서는 올드라이트, 뉴라이트를 다 섬정을 했기 때문에 보수인의 폭넓게 움직였죠. 이재호하고는 관계가 좋겠네요, 당연히. 이재호가 남하고 잘 척지지 않잖아. 그렇게 좋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호 인맥은 아니에요. 이재호 라인은 아닙니다. 그 저기 그러면은 한호섭 씨는 친박이었어요? 아니요, 저 친이의 핵심이죠. 친이의 민중당이니까 핵심이죠. 뭐. 예를 들면 저기 오히려 김문수하고 이쪽하고 친했을 수는 있겠네요. 별로 그렇게 그쪽도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나와가지고 좀 보수의 좀 노선을 좀 새롭게 좀 만들면서 지금은 어디냐면은 김병준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병준 라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김병준 교수가 비대위원장 할 때 그때 아마 비서실 뭐 차장이나 실장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때 들어와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당과의 정무 기획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김한길이 기획하는 거랑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 맞아요. 비슷해요. 맞아.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조중동까지도 그렇게 해놔가지고 재벌까지도 해놔서 갔는데 지금 이 연착륙이 안 되면서 한동훈이 잠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지금 긴급하게. 한동훈은 안 맞을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나 조중동이 하는 이야기는 윤석열과는 다르게 조금 중도화되자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이잖아요. 혹시 그거죠. 근데 윤석열의 메시지는 아직도 그 전에 우리가 이야기하던 저기 누구야 안보실 차장 김태호 효 수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윤석열도 그렇고 한동훈도 그렇고 보수가 뭔지 중도가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때 막 던지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오히려 이쪽에서의 이제 총선에서의 일관된 전략은 중도 뉴레프트 전략을 써온 거예요 사실. 지난 9월부터는 이게 작동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한동훈이가 유지를 못할 거다. 한동훈 가지고 선거 치를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사람들은. 대선까지는 못 간다. 그리고 여차하면 그 가장 이제 이 사람들 정도의 수준일 때는 제일 좋은 구도는 이낙연 당대표하고 이준석이 영남을 맡고 한동훈이 수도권 맡고 이런 정도 짜려고 그러겠죠. 이준석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정해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근데 그렇게 부정을 하기에는 세력 구도가 아까 말한 이준석이 정통 보수랑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그럼 이준석은 영남권 정통 보수와 윤석열 세력이 싸울 때 거기서 또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한동훈은 특검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앞장서서 이제 반대를 하게 돼요. 맞고 자기가 뒤집어 쓰고 또 본인도 출마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냥 나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이런 한동훈을 데리고 선거를 치른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뭐 저기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 한동훈한테 뭔가는 줘야지. 근데 주는 게 총리를 그러면 뭐 총리를 주던지 뭐 좀 당에 있다가 총선 전에 총리를 주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당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단 국회의원 할 일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전쟁인데 한 번도 선거도 안 나가본 사람이 이번에도 선거 안 나가면서 선거를 지휘한다? 그게 지휘가 되겠어요, 이게? 이미 출마 안 한다고 할 때부터 이거 안 가겠다, 총선 때까지는. 중앙에서 막 지역에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한 번도 선거 안 뛴 사람이 내린 지시를 지역에서 받아들이겠냐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제2부속실을 부활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게 특검 물타기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앞뒤가 맞나? 제2부속실을 부활한다는 얘기는 김건희의 권력남용을 인정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특검을 받아야지 되는 거지. 아예 안 받아야지 뭐가 문제냐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어설프죠. 전략 자체가. 네. 그럼 누가 봐도 저거는 김건희 문제 좀 인식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럼 특검 받아야죠. 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저녁에 보내드리는 마키아벨리 시간입니다. 박진영 교수가 마키아벨리 진행을 쭉 해왔는데요. 총선이 가까워져서 그렇습니까? 자, 본인도 이제 진행보다는 출연을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좀 해보겠다고 해서 마키아벨리 출연자로 나오고요. 진행은 뭐 오늘 정도는 제가 맡고 또 다음 주에는 더 훌륭한 분이 진행을 하면서 박진영 마키아벨로보다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고 깊이 있는 그런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픽스 대표를 맡고 있는 정경환이고요.
매주 월요일 저녁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신 변희재 고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듣자니 감기 걸려서 되게 고생을 하셨다 그러던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코로나 예. 오미크론 버린 다음에 한 4, 5년 만에 처음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일주일간. 예. 일주간 고생하셨고 예. 지금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예, 병원에서 그 수액 맞고 예. 좀 조치를 취해서 오늘부터 활동이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부터 활동을 하시고 일주일 동안 사실상 활동 못해서 활동을 못했다. 자, 그럼 일주일 만에 이제 변희 대표 모시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게 됐는데요. 역시나 이제 남다른 시각 그리고 깊이 있는 내용으로 정치 현장의 상황을 이제 분석해 주는데요. 오늘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 실험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느냐, 과연 성공할 것인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뒤로 숨어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바타 논쟁도 사실상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요. 한동훈의 정치 실험 어떤 특징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변희재 대표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실험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성공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만약에 이걸 좀 당의 그 지지율 급락의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표현한다면은 자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국민당 내에서는. 근데 정치의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면은 여당의 대표인데 이 여당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끌고 가는 측면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고 당은 당대로 가고 자기는 자기대로 가고 개인 행보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당의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한동훈 장관의 개인 행보로 이렇게 은폐해서 간 약간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총선 앞두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 당의 경우는 윤석열 정권과의 그런 관계 설정 문제하고 공천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싹 덮어버리고 주로 한동훈의 개인 원맨 쇼로 간다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말하고 무슨 옷을 입고 뭘 관람하고 그런 식으로 좀 위장형 당대표? 그러니까 좀 처음 보는데 이런 스타일 당대표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워주는 것도 사실이고 국힘 지도부도 한동훈과 함께 뭔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민심이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이런 방구 없이 오히려 이미지 변신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고 한다. 민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은 국힘당과 민주당의 1대1 지지율 구도는 대부분 엎어졌습니다. 예. 모든 조사에서 대부분 국힘당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고 이재명 대표와의 이 대선 대결도 대부분 앞서가고 뭐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힘당 내부에서는 찬성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총선의 구도인 이 선거를 과연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거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권을 지원하는 선거냐 물어봤을 때는 그거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 구도를 못 깨고 있는 거죠. 정권 심판 선거이지 국정 뭐 운영을 좀 더 돈독하게 뭐 만들어주느냐. 지원하느냐, 예. 국정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 국힘당 지지하냐 민주당 지지하냐 그러면은 통계상으로 국힘당 지지한다가 지금 높아진 게 분명한데 그럼 이 집권 여당을 심판할 거냐 지원할 거냐 물어보면 이것도 전혀 변함없이 15%에서 20% 차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총선의 기본 구도는 못 바꾸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수층의 결집으로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대한 선호도가 국힘의 지지율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중도층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이동해서 야, 한동훈 기대해도 되겠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보수층은 좀 핵심층이 좀 빠지는 분위기고 빠지는 분위기고 중간 정도에서 예. 좀 그냥 좀 시끄럽지 않게 가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은 좀 지지로 붙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 1%포인트, 2%포인트로 정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 지금 올라갔죠. 그 문제. 자, 의미 있는 변화라고는 보기가 좀 어렵다. 저는 어렵다는 거고. 어렵다고. 이제 당내에서 근데 만족을 하는 분위기 있다는 거죠. 예. 자, 이렇게 가면 이제 총선에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국힘이? 그 본질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 이게 시간만 끌었을 뿐이지 대표적으로 아직도 김건희 특검법은 재의결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공천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이 본질 두 개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 당의 리더라면은 가장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 거냐의 문제인데 그걸 지금 보여준 바가 없다는 거죠.
자, 지난 20여 년 이제 정치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선거 판도를 깊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이런 쇼 또는 쇼잉 또는 뭔가 국민들에게 색다른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부분적으로 있다는 건 뭐 전제하고요. 저는 뭐 부분적으로도 없다고 보는 게 부분적으로도 없다. 왜냐하면 총선의 시즌은 결국 공천에서 판가름 나는데 예. 지금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함께하는 비대위원이나 공천을 주도하는 공관위원이나 한동훈이 주도해서 집어넣은 사람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은 이 용산에서 따로 움직이고 있고 한동훈은 그걸 은폐해주는 얼굴 마담 역할만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무수한 사고가 터지게 돼 있어요, 공천 과정에서. 그 사고를 어떻게 국민들에게 설명하며 수습하냐 문제인데 지금 당 따로 한동훈이 따로 왔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이 용산발 공천 사고가 벌어졌을 때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수습이 더 어렵다고 보죠. 왜? 공관위원이나 비대위원들을 자기가 임명했으면 자기가 어떻게 수습을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전혀 한동훈과 안 겸사한다 임명해놓고 한동훈은 아예 출마도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자기는 이거 신경 안 쓰겠다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자기 인기 관리로 들어왔는데 사고가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입니까?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진들과 오찬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평가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가할 문제가 그럼 누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가 이걸 모든 평가하지 골치 않느냐. 아픈 문제는 다 내던지고 자기 쇼만 하기 때문에 예. 원래 이제 당 대표는 골치 아픈 답을 하는 직업인데 그걸 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 피해가고 있지 무슨.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평가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대단한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그럴 만한 소재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이제 봐야 실제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에서 지금 유튜브들이 지금 한동훈을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과 한동훈을 비교할 때 한동훈은 좀 보수 이념적인 투사인 것처럼 비춰졌었단 말이에요. 법무장관 예. 할 때는 민주당과 많이 싸우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수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쪽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냥 쇼하고 말장난밖에 없지 않냐. 그럼 도대체 이준석과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수는 이준석을 폄훼하고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던 부분들이 최소한 주요 보수 유튜버에서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차이가 없다로 가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 소수긴 하지만은 핵심 지지기반층인 보수층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실망감이 자꾸 올라가니까 나중에 이건 오히려 더 큰 실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구 쪽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는데도 정당 지지율이 뭐 한 2%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만 높아지고 있는 걸로 보면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 실패했다. 이게 무슨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허니문 시즌에 이 정도밖에 올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부산에 가서 이제 부산 갈매기 할 때 이거 저 봉다리 응원이라고 아시죠? 봉지 이렇게 네. 덮어쓰고 하는 거나 오늘은 또 국민 택배를 들고 나왔어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택배를 시켜놓고 얼마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너무 형식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쇼 같다. 지겹죠. 사실 메시지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천의 원칙이 뭐며 영남권 물갈이는 어떻게 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당장 중요한 문제 특검이 벌써 지금 이태원 특검까지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건 뭐며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답을 다 피하고 이 한마디로 지금 무슨 CF 쇼만 보여주니까 이제 지겨운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직이든 아니면 공천 과정에서 뭔가 귀책 사유가 생기면 제복을 안 하겠다. 이것도 뭐 하도 많이 아니, 들어본 오래된 레코드판이어서. 아니 이거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당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네, 당론에 있습니다 이거. 네. 그게 마치 혁신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한동훈다운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원래 당론에 돼 있었는데 실제 그걸 뒤집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편법을 써가지고 강서구청장 선거 때 나와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당론 그대로 쓰면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은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좀 보면 결국 공천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철옹성처럼 사놓고 그렇게 해서 잘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잘하는 것은 아닌데 잘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도록. 예를 들면 한동훈이 공천권이 없기 때문에 예. 그냥 이 출마자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쇼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큰 사고 안 치고. 결국 공천권은 용산과의 단판 문제지 한동훈은 공천권 인사를 안 하는 거로 거의 지금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잘 볼 것도 없는 거고 사고만 안 치고 이 정도만 가라는 얘기겠죠 이건 지금.
자,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이제 행태를 보면 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너무 많이 뛰어주고 있다. 뭐 한동훈에 대해서 실제로 뭐 한비어천가를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동 하나하나에 마치 그 팬덤이 생겨서 강력한 좀 지지층들이 몰리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으로 보면 이게 뭐 개딸들이 팬덤 정치에서 정치 망친다 이렇게 할 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강한 팬층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이제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것을 보세요? 법무장관 때부터 그렇게 쭉 해왔었는데 예. 근데 자칫 그것도 결국에 이제 한계에 조만간 부딪힐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그 부분이 실제로 총선 승리에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총선에서의 이 표라는 것은 확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뭐 뒤에 어차피 보수 찍을 사람들 계속 나와가지고 한동훈 뭐 좀 팬덤하는 부분들이 각 후보들에게 지역을 뛰는 후보들에게 무슨 도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올해는 못 갈 겁니다. 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이제 변곡점, 터닝 포인트 이것은 뭡니까?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결입니까? 아니면 공천 개입? 아니 일단은 대통령실? 공천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뭐 컷오프부터 쫙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매번 그때마다 설명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부분들 민감한 다 피해 갔거든요. 그 만약에 그러면 답변을 똑바로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공천을 했을 때면은 답변을 못 할 거고 대충 답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냥 대충 공천했다는 얘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여기 딜레마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단적으로 좀 오늘 이 김무성 씨가 출마 선언했는데 예. 저는 김무성 씨 출마의 배후에는 조중동하고 재벌까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원래 이 한동훈 투입되기 전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김건희 정도는 날리고 일정 정도는 개혁을 해서 간다는 플랜을 짜다가 한동훈이 투입되면서 이제 무효가 됐단 말입니다. 이제 그걸 대비해가지고 일단 김무성 정도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여차하면은 구원투수 뛰어야 되겠다. 그 집어넣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마침 또 이게 영남권 물갈이랑 또 딱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영남에서 재선말도 갈아친다는 말들이 돌아가지고 현재 25명의 판검사들이 지금 출마를 했고 앞으로 한 20명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김무성이 지금 영도에 출마해 버리면 예를 들면 김무성은 공천이 100%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까? 김무성한테 공천 준다는 얘기는 예. 물갈이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 김무성은 무소속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 상태에서 영남권에 물갈이가 들어왔을 때 아마 김무성이 바깥에서 얼마나 세게 질러대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지금 그런 상황을 알고 무소속 출마 각오로 그렇죠.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무소속으로 나간다. 이게 한마디로 검찰 세력 견제하러 나온 건데 예. 그럼 김무성과 한동훈이 붙어야 되거든. 그 상황에. 예. 붙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한동훈이 과연. 예, 예. 그때도 헛소리하고 다니면은 이제 한동훈 뭐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 과정에서. 자, 그 이야기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오래 가지 못하고 총선 전이든 총선 후든 김무성 만약 전 대표가 당선이 되면 이제 정계 개편이나 큰 이런 정치판의 움직임들까지 계산하고 김무성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영남권 검찰발 영남권 물갈이를 보고 예.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 분명 있을 거라는 걸 보고 네. 김무성이 사실은 지금 김무성 정도 출마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면 국민들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네. 영남권이 지금 워낙에 분위기가 횡행하니까 야 일단 김무성이라도 나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친박이고 뭐 관계없이 일단 지금 좀 백업 하나 나와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좀 비판이나 반발 여론보다는 김무성도 나와서 자기 자리 오히려 지금 이 전체적인 보수나 내각 영남권에서는 예. 차라리 김무성이 와주면 낫겠다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검사보다 나을 수도 검사들이 있다. 쓸어버릴 수도 있고 예. 그간의 정치를 또 워낙 엉망으로 증탕을 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좀 김무성도가 오면은 좀 정신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치가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지금 뭐 최경환 뭐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경산 쪽에는 지금도 여론조사하면은 지금도 엄청 많이 이기고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기 해남의 박지원 같은 경우 예, 이미 예. 당선됐다고 얘기가 돌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정치가 얼마나 개판이냐면은 그 정도 최경환, 김무성, 뭐 박지원은 이미 은퇴해야 될 사람들이 지지를 받고 있다 지역에서는. 경산에서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뭐 최경환 전 의원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평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만큼 지역 발전시킨 사람이 있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보다 훨씬 나은데 이러면서 지역 유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최경환 전 의원을 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도 이제 과거 노익장들이 나은데
교체된다 했을 때 교체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욱 망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우선전 여권에서 집어넣을 사람은 더욱 망일 거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지금 김무성 씨가 자신 있게 출마를 했고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이 교체가 되면 당연히 다선 중진들이 밀려나야 하는데 지금 교체될 사람들을 보니까 안 봐도 뻔하죠. 안 봐도 뻔하다고 더욱 그런 망이 사람들 있겠구나, 그러고 이거. 이제 네. 금액간 중심으로 다 이제 국회를 채운다 이랬을 경우에 국민들이 오히려 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호영 의원 대구 수성 어리지 않습니까? 아, 수성갑 지역구인데 여기도 지금 뭐 검사 출신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뭐 윤석 신당으로 갈지 아니면 지금 국힘에서 공천을 받을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갈지 무소속 가든지. 근데 이제 그 정도 중진급들은 뭐 예를 들면 김무성 같은 경우는 막 무소속이 자신이 있어서 나왔을 테고 네. 저기 지금 이제 거창이죠. 저 김태호 예, 예. 총리 같은 경우도 집권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집권당 비판하는 얘기는 무소속 각오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뭐 물갈이가 될 게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해 보이는 저 조혜진 뭐 의원 같은 경우도 밀양에, 예, 예. 사원이고 지금 박대출까지도 지금 다 뭐 하는 얘기니까 그럼 그 공천 어찌 보면 이제 공천대 학살일 수도 있고 개혁일 수도 있는데 그 전쟁이 지금 벌어질 때 한동훈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김무성이나 그런 중진들 대상으로 맞서 싸워가지고 공천을 돌파시킬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정도 영남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냐.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은 결국 김무성 부산 영도라는 지역구가 아니라 영남 전체의 판도 대구 경북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다선들이 또는 중진들이 무소속으로 대거 출마해서 지금 이제 국힘 쪽에서 새롭게 공천할 사람들과 맞짱 승부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총선 뒤에는 이제 아마 원래부터 하고 싶었던 지금 재정비. 재정비. 예, 그게 제가 이제 원래 얘기하는 빅텐트인데 예, 예. 원래 김한길, 이재호 등이 계획했던 대로 예. 이낙연까지 다 끌어가지고 오는 그런 빅텐트를 준비할 거고 당연히. 그 빅텐트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만 배제시키면 되는. 윤석열을 이제 배제를 한 발만 배제시켜야죠. 예. 네. 두 발 배제시키면 그건 탄핵이고 예, 예. 한 발 정도만 배제시키고 하려는. 그러면 지금 이준석 신당도 지금 뭐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개혁신당으로 가지만 마지막에는 국힘을 다시 잡아먹거나 그쪽으로 리턴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김무성이라는 사람하고 이준석이랑 그 관계가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구도적으로 봤을 때도 김무성이 영남권에서 견제해주면서 이준석하고 아마 연대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권력 분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가. 자, 이번에 김용남 전 의원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이번에 뭐 저 저는 국회에서 뭐, 좀 눈물을 흘리면서 탈당 기정을. 뵌 적은 없는데 예, 예. 그분이 굉장히 지금 독특한죠. 검찰 주류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나갔을까? 눈물을 흘리고 나올 정도면 평소에 이제 스스로 느꼈던 이런 좀 소외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의 본질을 본인이 오히려 폭로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지지를 했었고 예, 대선 때 열심히 뛰었고 예, 검사 출신이고 쫓겨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한 가지는 이분이 꽤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종편 평론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예전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우겨대지는 않았어요. 요즘엔 뭐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제 김용남 전 의원이 내 기억으로는 좀 합리적으로 얘기했던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권에서 이 종편 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좀 비판다고 했었나 보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종편에 거의 잘리고 지금 종편에 나오는 사람은 대부분 장해찬 같이 그냥 무차별 윤석열 만세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소외됐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근데 예전에 사실은 저도 종편 나갈 때 보면은 보수 논객들 같은 경우는 보수당과 정권을 그런 대로 비판하면서 갔었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저 민주당 쪽이 좀 그걸 덜 했었는데 네. 지금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보수 논객 나와서 무조건 윤석열 찬양만 하게 되니까 이 중간에서 좀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쫓겨나고 다 물갈이가 된 거죠. 보수 논객들이. 이준석 개혁신당 쪽에서 보면 김용남 전 의원 같은 분이 오면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명분은 굉장히 충족이 됐죠. 있고 왜 나왔느냐. 네. 그러면 이준석 전 네. 대표가 나왔던 것이나 김용남 전 의원이 나온 것이나 네. 결국 비슷한 처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강한 비판 받아주지 않고 결국 그것을 적대시하는 대통령실 분위기 때문에 결국 쫓겨났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수원이 지역구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한번 붙으면 붙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국힘, 민주당 그리고 김영남 의원, 개혁신당 이렇게 가면 그 수도권은 쉽지가 않을 테고요. 아마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구도가 되겠죠. 근데 뭐 또 민주당이라고 또 그렇게 단일대 유지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지금 이 김무성도 마찬가지고 일정 정도 이 영남권 이 물갈이를 제동을 걸면서 총선 전에 좀 라인업을 짜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지금 뭐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쳐다보고 있지만 오늘 변 대표가 분석하는 걸 보면 큰 흐름으로 반윤 전선이 보수 내부에서 생각보다 깊고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이 보수 진영은 더 커지고 있어요. 더 커지고 있다는 건 커지고 이탈을 있어요.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이탈 커지고 가능성이 있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은 사실상 안 된다는 거네요. 아니 이제 이걸 압박을 해가지고 예. 압박을 해서 윤석열을 뒤로 물려가지고 통합을 하는 방법을 쓰겠죠. 한동훈이 그 카드를 쓸 수 있어요. 한동훈 빠지고 는 안 되는 한동훈 거고 빠지고 바깥에 있는 바깥에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 압박을 사람들이 해서 압박을 해가지고 예. 총선에 이제 이 승패를 담보로 잡고 윤석열 압박해서 검사 공천을 물리게 하고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총선 전에 승부를 걸려고 그러겠죠. 실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 총선에서 자기들 당락을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싸움이 그냥 갑자기 확 커질 수도 있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윤석열을 한 발만 빼게 해야 되는데 두 발을 다 빼게 하는 수도 있는 이 싸움 벌어지다 보면은 뭐 진짜 이거는 뭐 완전히 야당이 윤석열 때려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 불가합니다. 자, 그 부분은 이제 이쪽에서 어느 정도 힘으로 밀어붙이냐의 문제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뜻을 거역하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확고하다고 아는데. 근데 사실 이 한동훈 들어오는 과정을 볼 때는요. 예.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손을. 네. 그래서 김건희를 거의 뭐 이제 조중동에서 아마 사람들 기억나실 텐데 쫓아내라, 사과로 보내라 뭐 굉장히 했었거든요, 조중동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한동훈을 투입했는데 한동훈이 이 부분들을 정리를 못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 공천 반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 못하고 혼자만 유의하고 다니기 시작하면은 뭐 한동훈 체제 무너지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답이 없지 않겠나.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개인적으로 총선까지 간다 못 간다 이런 거 전망하시면 저는 어떻습니까? 아니 비대위 체제라는 게 한동훈 체제가 아니라 한동훈 한 명입니다 이거. 예, 예. 비대위는 다 딴 사람들이 임명한 거 같고 예, 비대위원들 예. 혼자인데 혼자 뛰다가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뭐 도움도 안 된다 싶으면 이 사람은 그냥 집에 가면 되는 사람이에요. 예, 출마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재의결 국면에서 이제 국힘이 어떤 뭐 좀 셈법으로 나올 것이냐, 민주당은 어느 시점에 재의결 시도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인데 말씀 들어보면은 그것보다는 내부에서 훨씬 더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자체가 이 당에 이 얼굴 마담아 있는 게 이 당의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싶으면 한동훈 예. 보내버릴 거 아닙니까? 예. 공천까지 못 갈 수도 있다. 공천하는 과정에서 전 뭐 선거 당일날까지 한동훈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때까지. 지금 그러면 국민이 속고 있는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비대위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성공했던 비대위가 2012년도 총선 때 박근혜 비대위인데 예, 예. 박근혜는 비대위를 다 자기가 데려와가지고 이상돈, 김종인 데려와서 자기가 공천하고 자기가 승부 전 거 아닙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지금하고 한동훈 한 명만 지금 바꿨단 말이에요, 김기현하고. 그럼 선거 가다가 도움 안 되면 한동훈 내보내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변희재 대표편인데요. 여기서 분석하는 내용과 여러분들이 KBS 9시 뉴스, MBC, SBS 그리고 종편 방송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으로 전국을 순회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느낌과 오늘 분석하신 내용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실제 내막까지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 만한, 그리고 지지층들을 더욱더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의심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송을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공주님께서는요, 변희재 대표님 항상 응원 드리고 고맙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공주님이?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슈퍼챗 보내주시고 좋은 응원의 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프님, 이치로님, 스마트님, 그리고 이동원님, 많은 분들이 메이플님까지
변희재 대표를 응원해주고 계신데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의견이라도 우리 사회가 토론과 또는 논쟁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한다는 거 아시면서 저희 마키아벨리를 들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제가 중간 광고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광화문살롱 유기농 쿠키 세트인데요. 제가 광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세트 9가지 종류 43개의 쿠키가 있는데요. 스픽스몰에 가셔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 스픽스 광화문살롱이라고 쳐주셔도 여러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드신 분들이 너무너무 맛있다. 저도 정말로 좋아하는 쿠키고요. 또 택배가 발송될 때까지 한 2, 3일 소요되는 것은 즉석에서 만들어서 유기농 쿠키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러나 가성비 짱, 맛도 짱, 품질도 짱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픽스에서 보험점검 전문업체입니다.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기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또는 앞으로 들어야 할 보험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면 내 보험이 정말로 잘 들은 건지 앞으로 들 보험은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는지 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재테크 또는 각종 재테크와 관련된 제도를 알고 싶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상담 예약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저기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 뵙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정의롭게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인데요.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 언제라도 더 착한 보험 상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어디든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 가족 보험, 내 보험 한 번씩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를 생각보다 잘하죠. 우리 PD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광고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올지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변 대표 이제 제가 주제를 좀 넘겨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이준석 빅텐트 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이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아니요. 만약 빅텐트라는 걸 지금 나오는 게 우선 금태섭 양양자 이낙연 얘기한다면은요. 예. 그건 원래 예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예정됐던 것이다. 확장이 아니고 원래부터 라인업이 짜져 있는 거니까 이낙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냥 저는 그 정도고 오히려 이준석 신당은 원래 17, 18%까지 간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리얼미터에서 같이 조사했을 때 소영길 신당이 16%, 이준석 신당이 17% 나왔었는데 신당 창당하는 과정에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해가지고 7%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예. 이낙연 신당도 12, 13까지 나간 걸로 확인했었는데 실제로 나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오히려 이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있죠. 이 지지율만 보면은.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것만 너무 당연한 이유가 예. 이 신당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다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소영길 신당이나 전부 다 민주당하고 정의당 지지층이 다 주도했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민주당, 정의당이 윤석열과 제대로 못 싸우니까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정당들인데 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 대한 이 비판 강도가 약해졌고 그리고 반윤연대라는 부분들 없애려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마디로 민주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빠져나간 거죠. 제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변 대표하고 의논을 좀 이제 토론을 해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거대 양당 민주당, 국민의힘을 빼고 한쪽은 보수신당, 한쪽은 진보신당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축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구도가 되고 있죠. 예, 자 그렇게 보면 그것이 빅텐트로 가든 스몰 텐트에 머물든 이것이 이번 총선에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홍천 또는 이원욱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미래대통합이라 이러면 합친다 만다 막 이런 이제 논쟁이 되고는 있지만 결국 거기에 주인은 이준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준석 신당하고 예를 들면 조홍천 이 합쳐진다라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그래서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봐요? 저는 결국 여기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나? 김한길, 이재호가 들어와야지 톱니가 딱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 라인업에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고. 뭐 그분은 어차피 브레인이니까 예, 예. 뭐 만약에 근데 그분은 아마 윤석열 개입하면 절대 안 들어올 거고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업을 구상하고 짜는 사람은 저는 김한길, 이재호라고 원래부터 제가 그 주장을 예, 했던 예.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이준석부터 이낙연까지. 근데 이게 안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시너지가 안 나죠. 그럼 독자 노선으로 갔을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 영향을 아니 행사할 이준석하고 수밖에 없죠. 이낙연이 손을 잡고 어디서 표를 어디서 이거 예. 양쪽 다 노리는 지역이 다른데 이준석은 대구라 그러고 있고 이낙연은 호남이라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표를 얻습니까 이거? 예. 그러면은 결국 이재호, 김한길, 김한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김한길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윤석열 레프트 신당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예. 결국 윤석열 레프트 신당의 이 톱니바퀴들이 지금 밖에 있는 거거든요. 예. 이준석 플러스 김태섭, 양양자, 이낙연까지도 그게 결합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럼 국힘은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서. 국힘은 이제 사실상 국힘이죠. 예. 국힘에다 이제 붙이는 거죠 이것들을. 그러니까 한동훈을 밀어내고 한동 밀어내고 밀어내고 거기에 밀어내고 이게 이제 원래부터 조중동하고 재벌이 짰던 판이었는데 예. 한동훈이 들어오면서 이게 약간 밀려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실제로 탈당 안 한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던 건데 네. 한동훈이 밀고 들어오면서 일단 다 바꿔 나온 거 아닙니까? 한동훈 이 체제 이후에 이제 이 다음 체제를 준비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계신다. 네. 그러면 이제 진보신당인 지금 이제 그 개혁연합신당 일단 3개 정당 좀 군소정당입니다. 기본소득당, 이건 열린민주당, 이제, 원래 사회민주당. 예. 원래 이제 소영길 대표 구속되기 전부터 예, 이 촛불 집회하는 그쪽에서부터 말이 나와서 예,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윤석열 퇴진당을 가지고 이제 기획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실화를 하면서 준연동형 제하에서의 이른바 비례정당 윤석열 퇴진당으로 기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준연동제로 간다고 보지 않습니까? 혹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준연동형으로 봅니까? 거의 결정난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자, 예. 양쪽에다 그러니까 이 준연동형제로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데가 정의당이지 않습니까? 예.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이 뭐 확신을 했고 예. 통보 받았다 그랬었고 요 참여하는 이 개혁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통보 분명히 받았다. 자,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민주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예.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 예. 민주당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예. 아, 근데 누구로부터는 제가 못 들었는데 예, 이 예. 당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준연동적인 확정됐다고 보는데 당을 대표하는 한 2, 3위 정도의 서열에 있는 분한테 그 지난번에 정의당을 위성정당 만들어서 뒤통수 쳤다가 아직까지 정의당과 이 감정이 안 풀리고 있는데 예. 여기서 또 사기쳤다가 이건 뭐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는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을 때 생각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연동형으로 간다. 지금 현재 체제대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근데 다만 이제 연동형이 지난번에는 47석 중에서 30평이 연동형이고 17석이 병립형이었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부칙이 빠지면서 47석 전체가 연동형 돼야 되는데 예. 홍익표 원내대표가 반반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쪽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반반이냐. 그것도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선거법 개정에 양당이 합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법 부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럼 자, 그렇게 보면 100% 연동형제로 가야죠. 그러면 이제 47석을 가지고 47석을 가지고 이제 경합을 한다면 지금 이제 그 비례정당 준비하는 분들은 특히 이제 진보 정당을 좀 기치로 내걸고 있는 분들은 공간이 많이 넓어졌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어졌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개혁 연합신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상당수의 의석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개혁 연합신당이 반윤 개혁 최대 연합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오늘 네. 용해인 의원이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러면 많이 모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면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이 60%인데 예. 왜 민주당 지지율은 30%밖에 안 나오냐. 예. 나머지 30은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예. 그 30이 중도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급진보일 수도 있지만은 민주당 틀을 벗어난 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러니까 반윤 개혁의 최대 연합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민주당과 척을 지거나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진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이제 그 반윤 개혁 정당으로 진보의 기치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이제 있거든요. 이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예, 전위부대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민주당이 덩치가 커서 168석이니까 못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48석 중에서 한 30석 정도를 갖고 이 당들이 나눠 가지기 때문에 뭐 5석짜리, 10석짜리, 2석짜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당들이 기동력 있게 윤석열 정권을 포위해서 끌어내리자.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한 발 두 발 앞서가는 정당 만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과거에 저는 더듬어 보면 기억을 이제 지역구 투표는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투표는 진보정당이 했던 이제 꽤 이런 많았었죠. 기억들이 많지 그래가지고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통진당이나 민노당이 막 13%씩 그 예, 예. 비례표 확보한 적 있었죠. 그리고 열석 뭐 전후로 이렇게 예, 얻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럴 정도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이번에는 되겠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 준연동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비례를 안 내는 거고 예. 이 비례 정당이 전체 가는데 현재 이 사람들의 목표는 47석이잖아요. 비례 예, 전체가 30대 17로 가져가자. 예, 그러니까 예. 국힘당은 유성정당 낼 거 아닙니까? 예, 예. 국힘당 11석이면은 이 윤석열 퇴진 비례정당이 30석. 그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들어가서 원래부터 소영길 신당? 대표가 소영길 신당이 아니고 예. 소영길 대표가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다. 여기다가 자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다 모일 거고 또 조국 신당 이야기도 있었는데 조국 신당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용해인이라고 손잡고 예. 조국 대표도 일로 들어오는 걸로 제가. 예. 그러면 오히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좀 빅텐트 진보 진영에서 물론 이게 이제 지역구를 어느 정도 가져갈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지역구는 안 가져가는 걸로 하고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개혁연합신당은 하나의 이 여러 정당에 뭉쳐서 만드는 당이고 예를 들면은 열린민주당 뭐 기본소득당. 있단 말이에요. 예.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당에서는 지역구 몇 석 나갈 수는 있어요. 예, 예. 이 당에서는 안 나가지만. 안 나가지만 이제 비례대표는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예. 지역구 출마가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간다고. 예, 그렇죠. 보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변희재 대표의 촉으로 보면 47석이 실제로 이제 100% 연동형으로 간다고 보면 이번에 그 진보 진영의 이런 이제 연합 정당은 몇 석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이 당에 지금 민주당이 지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민주당 지분 요구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당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민주당 지분 요구가 높으면 지금 민주당은 똑같이 민주당이 카바를 못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당의 지분의 뭐 70% 달라 민주당이 그럼 민주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20, 30% 정도 지지율이야. 그러면 30석 중에서 뭐 한 많아야 한 5, 10석 정도. 요 정도로 멈춰줘야지만 이 당은 더 커질 수가 있고 이 비례 공천 문제를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 세석할 때 예.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열린민주당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당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비례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윤석열하고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포진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승패가 달려있죠. 정의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의당은 지금 홀로서 용해인을 들어오라는 건데 여기에 예. 그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정의당은 녹색당 정의동사 합당했을 예, 때 여기 들어오겠냐 정의당이 지금 찬반이 팽팽한 것 같은데 감정의 골도 있고 민주당과의 걸도 있고 예. 그리고 어차피 이게 이 연동형상에서의 싸움이면요 꼭 안 들어와도 예를 들면 정의당이 자기가 5% 10% 따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도 이 개혁연합신당을 봤을 때 똑바로 잘한다고 여기 찍으면 되는데 시원찮다고 정의당 찍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정의당에 합류할 필요는 없어요. 큰 틀에서 텐트가 만들어질 가능성보다는 네.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만큼 해놓고 정의의 이제 방향성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저는 정의당 변수보다도 예. 민주당 변수가 제일 커요. 예. 민주당이 이 개혁연합신당의 지분을 과도하게 요구할 건가 안 할 건가. 총선 전체를 놓고 보면 이재명 당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기자 국민적 승리를 가져가자 이러면 개입 안 하는 게 더 나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병립형 얘기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게 그건데 이재명 대표는 연동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아니 병립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갈 수도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측근들이 몇 명 지금 앉혀서 해결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 예. 사법기 몇 개가 걸려 있으니까 재판이 지금. 예. 그리고 대권 주자잖아요. 그러면은 판을 넓혀서 이겨야 되는 사람이지 측근이 뭐 비례 몇 개 따냐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최대한 반윤 진영에 크게 이기면 되지 민주당이 포지션 몇 개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 이 진로에는. 이재명 대표 이익으로 따지면은 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줄이고 오히려 더 큰 이제 승리를 얻게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동형에 맞는 예.
비례정당 쪽으로 사실상 기회를 주고 네. 거기에서 판을 흔들어서 네. 47석 중에서 이제 실제 30석이든 뭐 이상을 가져가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맞다. 지금 민주당하고 국힘당이 5대5이기 때문에 비례도 5대5로 가져가야 될 거를 실제로 연동형을 활용하고 연대를 활용해서 30대 17로 두 배를 이기는 승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한마디로 의석수 늘려버리는 거 아니에요, 반윤을. 그런 어떻게 보면 마술을 부리는 건데 그게 더 크면 클수록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하지 민주당 지분이 커지는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면 보수 정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뭐 아까 말씀대로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와서 크게 이렇게 텐트를 만든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힘은 위성정당 만들고 거의 국힘은 이성정당 만들기 때문에 이준석 여기는- 계획신당도 여기는 이제 예. 그런 효과가 잘 안 나죠. 안 나는 국힘이 거죠. 위성정당으로 들어오고 현재에서 가장 큰 시장은 윤석열 퇴진 시장이거든요. 네. 이게 60-70% 시장을 갖고 싸우는 건데 이준석 신당이나 이낙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표를 얻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개혁 신당이 큰 거는 윤석열 퇴진을 바라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 가능성이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는 신당들이 무슨 수로 어디서 표를 얻겠습니까? 자, 국힘과 민주당은 이제 서로 사정이 다른 것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실제로 진보 빅텐트를 통해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오히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분을 좀 양보함으로써 줄여야죠. 예. 줄이면 이제 훨씬 더 좋은 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이제 보는데 자, 이재명 당대표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했던 게 이분이 왜 병리평을 가냐 이거야. 이분은 이미 대권 주자가 돼 있는 사람인데 네. 그 바뀐 게 병원에 들어가서 그 이재명 대표를 계속 흔들었던 사람들과 연락이 차단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본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분을 무리하게 챙기지는 않을 겁니다. 네, 오히려 이제 왜 바깥쪽에 큰 판을 벌려주고 본인을 대선 주자로 그리고 당이 이제 실질적인 다당제 구조로 갈 것이니 훨씬 더 이제 전국을 주도하고 운영하는 것은 쉬울 수 있다. 또는 이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계산을 정확히 한 것 같아요. 이제는. 계산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연동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일부 이 지분만 요구할 것이고. 지분을 요구하는 사람이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우상호 의원이었는데 예, 이 둘의 특징이 자기를 어쨌든 출마를 안 하고 우상호 의원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험지로 갔어요. 서초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네. 그러니까 자꾸 이 둘이서 병리평 지분 얘기한 게 아닌가. 본인들 살려고요. 우상호, 그러니까 제일 병리평하고 지분 얘기하면 많이 하는 사람이 홍익표하고 우상호인데 보니까 예. 험지로 출마해서 낙선 가능성이 높고 출마 안 하는 사람들이고 이재명 대표는 출마도 하고 대선도 노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여기서 민주당 지분을 챙기겠습니까? 자, 민주당 지분 안 챙길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당대표. 예, 그렇게 예, 하면은 예. 대선 주자로서 또는 민주당이 큰 판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를 만들어진다는. 들면 김대중 대통령 될 때 민주당을 챙기는 게 아니라 판 넓히려고 자민련하고 박대중 씨랑 손잡은 다음에 아예 내각제로 전환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 거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분의 50%를 자민련 줘버리는 거 아닙니까? 대권 가는 사람들은 자기 당을 챙기는 게 아니라 바깥을 챙기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민주당이 만약 대폭 양보를 해서 비례정당 쪽으로 기회를 많이 열어준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면 200석까지 갈 수 있다. 대승을 한다 그러면 그 전부 다 이재명 대표 성과가 되는 거거든요. 예, 200석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근데 200석까지 가려면은 일단 이 당이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 자체적으로 지역구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역구.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러면 이준석 신당도 어떤 식으로든 다만 이제 정당으로, 이 효과가 예. 있죠. 이 효과가 있는 게 개혁연합신당이 정말 이게 폭발적으로 윤석열 이 혐오층을 다 흡수해버리면요. 이 효과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그래서 만약에 박빙승부다. 그러면 이 개혁연합신당의 힘으로 민주당이 몇 개 이기기 시작하면은 한 10석에서 20석을 지역구에서 덕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200석 목표가 가능한 거죠. 그 말씀은 이제 큰 전략을 세워서 미세하게는 결국 국민들이 유권자가 판단하게 해주면 정당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민주당은 오히려 지역구에서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것이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건데 개혁연합신당으로 지금 참여하는 조국 그리고 뭐 용해인 뭐 등등이 이 민주당 지역구 선거운동 도와주러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예. 자, 한 번 더 가능성에 대해서 여쭤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뭐 전망하십니까? 그런 대로, 예, 당이 말고요. 그런 대로 제일 그런 데 갈 것 같아요. 그 방향대로 갈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선은 민주당 중심으로 압승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하다는 예. 것이고. 예.
그러면 뭐 민주당 쪽에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네요. 네. 저 연동형으로 가고 비례대표에 대해서 대폭 양보만 하면 양보해주고. 민주당이 큰 판에서 지역구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럼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꿈꾸는 사람들은 지역구 잘 찾아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현실적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역구는 아무리 많아도 10개 이상은 안 나올 거니까. 예. 네, 그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 근데 10개도 뭐 작은 건 아닙니다. 뭐 글로 가서 민주당이 뽑으면 될 테니까. 오늘 저는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렇게 그 마키아벨리 출연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그래도 범야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희망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서 뭐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예, 유시민 씨가 한 달 전에 민들레라는 매체에 글 쓴 거 똑같아요. 예, 예. 그대로 분석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변희 대표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분석한 것은 지금 현재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은 결국에는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말씀까지 이제 저쪽 공간이 전혀 안 나와요. 신당 공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신당 공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자, 없다. 윤석열 퇴진당이 사실상 이거 이 개헌에서는 윤석열 퇴진당인데 예. 이게 폭발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면요. 이제 보수가 바짝 움츠리게 돼서 예. 윤석열을 지키자 그러는데 윤석열을 퇴진시키자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지금 이쪽 입장들이 일루 표가 갈 게 없죠. 네. 차라리 그러면은 야 다 합쳐 이래가지고 총선 전에 예를 들면 내가 아까 말한 거 저는 그 김한길 신당을 얘기하고 싶은데 김한길 예. 신당이 뜰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 마키아벨리를 통해서 변희재 대표가 결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동형이라는 제도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 나갈 경우에 지역구에서도 압승할 수 있고 비례정당도 선전을 할 것이다. 이것은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민들레라는 이제 언론에서 칼럼을 썼던 것과 대동소이하다. 송영길 전 대표의 생각도 이런 비례정당 강화론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지금 버디클루니님께서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히 잘 받고요. 또 변희재 대표를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 대표 오늘 좋은 말씀 그리고 5일 동안 끙끙 앓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촌철살인의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마키아벨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